어머, 저 아이. 냉혈한 회장님의 완벽한 복사판이잖아? 쌍둥이를 데리고 배달하던 가난한 미혼모, 5년 전 하룻밤 상대였던 대기업 회장과 운명처럼 재회합니다. 아들이 자신의 의자에 떡하니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서도 회장님은 꿈에도 모르고 있죠. 저 아이가 바로 자신의 핏줄이라는 사실을. 이제 곧 따뜻한 죽 한 그릇이 5년간 꽁꽁 묻혀있던 진실의 문을 열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시청자 여러분의 마음 쉼터, 마음 정거장, 지금 그들의 이야기 속으로 출발합니다. 제 이름은 서연우입니다. 쌍둥이 아들 하늘이와 바다를 데리고 배달 일을 하고 있죠. 5년 전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그 남자를 다시 만나기 전까지는요. 아들이 회장님 책상에 기어 올라가 회의실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으며 외쳤습니다. 회장님 복사기 고장났나 봐요. 제가 아들을 데리고 도망치기도 전에 그 남자가 저를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던진 한마디에 제 심장은 그대로 멈춰버렸죠. 가을 끝자락의 서울 날씨는 막 20살이 된 아가씨처럼 변덕스러웠습니다. 말 같다가도 금세 비를 뿌려댔죠. 갑작스레 쏟아지는 소나기에 저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낡은 오토바이를 길가 은행나무 아래 급히 세웠습니다. 헬멧 보관함에서 구겨진 비닐 우비를 꺼내 뒤집었었죠. 오토바이 뒤편 배달통에는 사무실 도시락과 따끈한 전복죽이 고객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발판 위에는 제 전부인 두 아이, 하늘이와 바다가 젖을까 꼭 붙어 웅크리고 있었죠. 오늘따라 어린이집에 갑자기 정전이 되는 바람에 선생님들로부터 아이들을 일찍 데려가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별다른 수가 없었죠. 저는 두 아이를 오토바이에 태우고 마지막 남은 배달을 하러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겨우 4살인 첫째 하늘이는 나이답지 않게 의젓합니다. 녀석은 제 우비자락을 끌어당겨 동생을 더 꼭 덮어주었습니다. 까만 눈동자로 저를 올려다보며 걱정스레 물었죠. 엄마 안 추워? 저는 미소 지으며 아들의 젖은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둘 다 꽉 잡고 있어. 이것만 배달하면 우리도 집에 가서 맛있는 밥 먹을 수 있어. 마지막 배달지는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이라 불리는 TJ그룹 본사 건물이었습니다. 푸른빛 유리로 뒤덮인 초고층 빌딩은 빗물에 젖은 도로의 불빛을 어지럽게 반사하고 있었죠. 늦게까지 야근하는 직원이 주문한 전복죽과 동료들의 도시락이었습니다. 저는 심호흡 한번 하고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우비를 여민 채 건물로 향했습니다. 로비의 보안 요원은 흠뻑 젖은 제 모자를 보고는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경계심과 약간의 경멸이 섞여 있었죠. 그는 배달원과 수리기사들이 이용하는 화물용 엘리베이터 쪽을 턱짓으로 가리켰습니다. 저쪽으로 가세요. 고객용 엘리베이터는 배달원 출입 금지입니다. 그리고 애들 잘 보세요. 여긴 다 비싼 물건들이니까 흠집이라도 냈다간 집 팔아도 못 갚아요. 저는 고개를 숙이며 알겠다고 대답하고는 두 아이의 손을 잡고 건물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화물용 통로는 리모델링 공사가 한창인지 건축 자재들로 어수선했습니다. 먼지와 시끄러운 드릴 소리에 겁이 많은 둘째 바다가 제 다리에 딱 달라붙었습니다. 엄마, 무서워. 바다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죠. 괜찮아, 아들. 엄마 여기 있잖아. 저는 아들을 안심시키며 배달 확인 서명을 받을 안내 데스크를 찾았습니다. 화물구역의 안내 직원은 화려하게 화장을 했지만 표정은 퉁명스러운 젊은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마치 제가 전염병이라도 옮기는 사람인 양 쳐다보며 쏘아붙였죠. 거기다 놓고 여기에 사인해요, 빨리요. 바닥에 빗물 다 떨어지잖아요. 제가 배달 장부 위에서 펜을 찾으려 허둥대는 사이 두 아이의 시선은 다른 곳에 꽂혔습니다. 비에 젖은 길고양이 한 마리가 내부 복도 쪽으로 살금살금 들어가는 모습이었죠. 그곳은 원래 최고위급 임원 전용 엘리베이터로 이어지는 통로였지만 공사 때문에 임시방편으로 느슨한 경고 테이프만 둘러져 있었습니다. 동물을 유난히 좋아하는 하늘이가 동생의 손을 놓고 고양이를 따라 살금살금 걸어갔습니다. 형이 가자. 바다도 뒤를 따라 아장아장 걸었죠. 황금빛으로 번쩍이는 엘리베이터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누군가 방금 사용했거나 점검 중 잠그는 것을 잊은 모양이었죠. 고양이는 날쌔게 그 틈으로 쏙 들어가 버렸고 호기심 많은 두 아이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겨우 사인을 마치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이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늘아! 바다야! 저는 비명을 지르듯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는 시끄러운 공사 소음과 빗소리에 묻혀버렸죠. 심장이 웃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복도 쪽으로 미친 듯이 달려가며 아이들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제가 엘리베이터 앞에 도착했을 때 차가운 금속문은 이미 닫힌 후였습니다. 층수를 알리는 디지털 숫자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위쪽을 가리키는 붉은 화살표가 저를 조롱하듯 깜빡였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열어주세요.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그제야 안내 직원이 고개를 들고 저에게 소리쳤습니다. 아줌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거긴 회장님 전용 엘리베이터란 말이에요. 누가 함부로 접근하랬어요? 우리 아이들이 저 안에 있어요. 제 목소리는 갈라졌고 빗물과 눈물이 뒤섞여 흘러내렸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우리 애들이 이제 겨우 4살이에요. 그녀는 층수 표시판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떻게? 68층으로 올라가고 있잖아. 거기 전략 회의실인데 지금 회장님이 중요한 파트너사하고 회의 중이란 말이에요. 68층. 그 숫자는 거대한 바위가 되어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저는 그곳을 알고 있었습니다. 5년 전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했던 그날 밤 제가 있었던 곳이었죠. 운명은 왜 다시 저와 제 아이들을 이 모든 비극의 시작점으로 끌어당기는 걸까요? 저는 규정 위반이니 처벌이니 떠들어대는 안내 직원의 목소리를 들을 정신도 없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비상계단이 눈에 들어왔죠. 저는 망설임 없이 문을 밀치고 차가운 콘크리트 계단을 뛰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따라잡을 수 없다는 걸 알았지만 어미의 본능은 저를 달리게 했습니다. 제 아이들을 찾을 때까지 결코 멈출 수 없었습니다. TJ그룹 본사 68층은 수천억 원의 가치를 지닌 결정들이 내려지는 철옹성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광활한 전략 회의실 바닥에는 두꺼운 최고급 카펫이 깔려 모든 소음을 집어삼키고 있었죠. 방 중앙에는 거대한 원목 테이블이 위압적으로 자리하고 있었고 그 주위로는 검은 가죽 의자들이 번쩍였습니다. 회의실 안은 에어컨 소리마저 조심스러울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오늘은 특히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TJ그룹이 거대 해외 자본과 인수합병 협상을 진행하는 중이었죠. 양측 모두 극도로 긴장한 채 계약서의 단어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상석에는 상계의 냉혈한이라 불리는 TJ그룹 회장 강태준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최고급 맞춤 수트를 입고 있었고 조각 같은 얼굴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그의 눈은 서류에 고정되어 있었죠. 그때 띵! 하는 엘리베이터 도착음이 장엄한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회의실 입구로 향했죠. 묵직한 원목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하지만 들어온 것은 서류를 든 비서나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비틀거리며 걸어 들어오는 2개의 작은 그림자, 하늘이와 바다였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아이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그들의 작은 상상력을 훌쩍 뛰어넘는 거대하고 화려한 공간이었죠. 손에 먹다만 막대 사탕을 쥐고 있던 바다는 테이블 위에 예쁘게 놓인 과일 접시를 보고 눈을 반짝였습니다. 먹을 것을 좋아하는 녀석은 엄마의 당부를 까맣게 잊고 테이블로 아장아장 달려갔습니다. 짧은 다리로는 닿지 않자 까치발을 하고 테이블 가장자리를 붙잡고 빨간 사과를 향해 손을 뻗었죠. 침과 사탕으로 끈적끈적한 아이의 손은 중요한 계약서와 값비싼 원목 테이블 위에 얼룩덜룩한 자국을 남겼습니다. 반면 하늘이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녀석은 음식에는 관심이 없었죠. 그의 시선은 테이블 상석에 놓인 권위의 상징인 검은 가죽 회장 의자에 꽂혔습니다. 강태준이 잠시 중요한 전화를 받기 위해 자리를 비운 바로 그 자리였죠. 호기심 많고 유난히 당돌한 성격의 하늘이는 망설임 없이 그 의자 위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작은 몸에 비해 의자는 너무 컸지만 녀석은 꽤 의젓하게 앉아 가슴 앞에 팔짱을 꼈습니다. 그리고 까만 눈으로 입을 떡 벌리고 있는 임원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회의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한 노년 이사는 안경을 벗어닫고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다시 썼습니다. 그는 더듬거리며 말했죠. 회장님, 언제 이렇게 작아지셨습니까? 정말로 하늘이가 그 의자에 앉아있는 순간의 그 냉철한 분위기, 미간을 찌푸리는 방식과 날카로운 눈빛은 강태준과 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듯 똑같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외모의 유사성을 넘어 유전자를 거스를 수 없는 내면의 기질 그 자체였습니다. 바로 그때
옆문이 열리고 강태준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휴대폰을 귀에 댄 채 회의를 방해한 쓸데없는 전화에 잔뜩 날이 선 표정이었죠. 그는 눈앞의 광경에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웬 꼬마 아이 하나가 자신의 의자에 거만하게 앉아 있었고 다른 하나는 테이블에 사탕을 문지르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상황이지? 강태준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회의실 전체를 얼어붙게 할 만큼의 무게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하늘이는 방금 들어온 남자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크고 작은 두 얼굴이 마주봤습니다. 똑같이 각진 턱선, 똑같이 오똑한 콧날, 그리고 두려움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똑같은 시선. 그 순간 시간은 멈춘 듯 했고 임원들은 강태준과 하늘이를 번갈아 쳐다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닮았는데. 혹시 회장님 숨겨놓은 아들 아니야? 결혼도 안 하셨다는데? 강태준은 미간을 찌푸리며 하늘이에게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그는 주변의 수군거림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영역이 침범당했다는 사실만이 중요했죠. 그는 아이의 옷깃을 잡아 끌어내리려 손을 뻗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정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제가 폭풍처럼 뛰어들어왔습니다. 옷은 흠뻑 젖었고 머리카락은 엉망이었으며 60층이 넘는 계단을 뛰어 올라온 탓에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우리 아이한테 손대지 마세요. 저는 소리치며 하늘이 앞으로 달려가 마치 어미닭이 새끼를 보호하듯 두 팔을 벌려 아이를 감쌌습니다. 강태준은 행동을 멈췄습니다. 그의 손은 허공에 멈춰 있었죠. 그는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놀라움에서 냉담함으로 그리고는 탈진으로 창백해진 제 얼굴에 머물렀습니다. 아주 잠깐 그의 동공이 수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기억 속에서 무언가 익숙한 것을 찾으려는 듯 했죠. 하지만 이내 평소의 냉정함이 그의 얼굴을 뒤덮었습니다. 누구지?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누가 허락도 없이 애들을 데리고 와서 이 난장판을 만든 거야?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죠. 제가 엄청난 사고를 쳤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바다가 테이블 위에 만들어 놓은 재앙과 주위 사람들의 분노에 찬 시선을 보니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일로 저는 단순히 일자리를 잃는 것을 넘어 세 식구의 미래 전체를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제 등 뒤에서 하늘이가 고개를 쏙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강태준을 똑바로 쳐다보며 아직 앳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죠. 우리 엄마 괴롭히지 마요. 아저씨 나쁜 사람이야. 그 말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강태준의 얼굴이 어둡게 가라앉았죠. 그가 입을 열기도 전에 겁에 질린 바다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는 허우적거리다 테이블 위에 있던 블랙커피 잔을 쳐서 엎지르고 말았죠. 검은 커피가 쏟아져 나와 최고급 카펫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바다는 너무 놀라 제 다리에 얼굴을 묻고 사탕과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된 손으로 제 바지를 꼭 붙잡았습니다. 하늘이는 그런 동생을 지키려는 듯 여전히 제 앞에 서서 거대한 남자에게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눈빛으로 맞섰습니다. 강태준은 얼룩진 자신의 바지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는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의 침묵은 어떤 분노보다 더 무서웠죠. 그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천천히 커피 자국을 닦아내고는 옆에서 얼어붙어 있는 김비서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피해, 산출해. 그는 짧게 말했습니다. 김비서는 화들짝 놀라며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무미건조했지만 그가 읊는 숫자 하나하나는 비수가 되어 제 심장에 박혔습니다. 회장님, 이 수트는 이탈리아 장인이 제작한 맞춤복으로 약 1,000만 원입니다. 원목 테이블 상판 복원 및 클리닝 비용은 5천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 인수합병 계약서입니다. 김 비서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더 심각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오전 내부망 문제로 인해 아직 최종 파일이 저장되지 않은 유일한 출력본입니다. 계약이 지연되면 파트너사의 지연배상금을 물어야 하며 기타 부대 비용까지 합산하면 총 피해액은 약 5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5억. 제 발밑에 땅이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귀가 멍멍해지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배달 건당 몇천 원을 벌기 위해 하루 종일 오토바이를 타는 저에게 그 숫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습니다. 평생을 일해도 제 모든 것을 팔아도 갚을 수 없는 돈이었죠. 죄송합니다. 정말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아무것도 몰라서 그랬어요. 저는 피가 마른 얼굴로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강태준은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완벽한 하루를 망쳐버린 성가신 벌레를 보는 듯한 차가운 눈빛이었죠. 그는 제 애원에는 관심도 없었고 겁에 질린 두 아이에게도 눈길 한번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등을 돌리며 무감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찰 불러. 무단 침입에 재물 손괴죄 법대로 처리해. 안 돼요. 저는 비명을 지르며 달려가 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경찰만은 부르지 말아주세요. 제가 뭐든지 다 해서 갚겠습니다. 제발. 감옥만은. 우리 아이들은 엄마 없이는 안 돼요. 강태준은 제 손을 뿌리치려다 갑자기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는 배를 움켜쥐고 허리를 숙였습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죠. 지병인 위경련이 또다시 도진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내장을 찢는 듯한 극심한 고통이었죠. 그는 오늘 회의 때문에 신경이 곤두서서 블랙커피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결국 위가 견디지 못하고 반란을 일으킨 것이었죠. 김 비서가 황급히 그를 부축했습니다. 회장님, 또 약 가져오겠습니다. 소용없어. 강태준은 끊어지는 숨을 내쉬며 신음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고통으로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그 모습을 본 순간 저는 조금 전 그에게서 났던 익숙한 향기를 떠올렸습니다. 싸늘한 민트 담배 향, 지난 5년간 저를 괴롭혔던 그 향기, 운명의 그날 밤, 그 남자의 냄새였습니다. 본능적으로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허리에 찬 보온 가방을 뒤져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전 복죽 한 통을 꺼냈습니다. 이거라도. 전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죠. 연자육을 넣고 끓인 전복죽이에요. 제가 점심으로 먹으려고 싼 건데 일단 이거라도 드시면 좀 나아질 거예요. 강태준은 미간을 찌푸리며 제 손에 들린 값싼 플라스틱 용기를 의심과 혐오가 섞인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그는 극도로 까다로운 입맛과 결벽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출처불명의 길거리 음식을 먹을 리가 없었죠. 그는 손을 저어 거절하려 했지만 다시 한번 위가 뒤틀리는 고통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그의 허락을 기다리지 않고 서둘러 죽뚜껑을 열었습니다. 푹 고아진 찹쌀과 고소한 전복, 그리고 연자육의 은은한 향이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작은 숟가락으로 죽을 떠서 그의 입가에 가져다 대며 명령하듯 말했습니다. 드세요. 이렇게 아픈데 체면이 뭐가 중요해요. 연자육은 위를 진정시키고 푹 끓인 전복죽은 위벽을 보호해줘요. 드시면 금방 괜찮아질 거예요. 너무 아팠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 향기에 끌렸기 때문일까요? 강태준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부드럽고 담백한 죽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 뒤틀린 위를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그의 동공이 확장되었습니다. 이 맛은. 왜 이렇게 익숙하지? 그것은 그날 밤 의문의 여인이 끓여주었던 바로 그 죽맛이었습니다. 약에 취해 욕망에 휩싸였던 자신을 구해준 여자. 한밤중에 숙취 해소용 죽을 끓여주었던 여자. 지난 5년간 그는 이 맛을 찾아 온갖 최고급 레스토랑을 헤맸지만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저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은 제 속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죠. 저는 그가 무언가 알아챌까 두려워 고개를 숙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숟가락을 받아 죽 한 그릇을 전부 비웠습니다. 죽그릇이 바닥을 드러냈을 때 강태준의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허리를 펴고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죠. 냉철하고 위압적인 회장의 모습으로 돌아온 그는 저와 김비서 손에 들린 피해 내역서를 번갈아 봤습니다. 저를 경찰에 넘기는 대신 그는 책상으로 가종이 한 장을 꺼내 무언가를 빠르게 적었습니다. 사인해. 그는 종이를 제 앞에 던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그것은 죄를 인정하는 자술서가 아니었습니다. 기묘한 고용계약서였죠. 강태준 회장의 개인 셰프 겸 가사 관리인으로 일하며 빚을 변제할 것. 계약 기간 6개월. 세무자의 숙식 제공. 급여는 5억 원의 채무에서 차감. 성실히 근무할 경우 조기 채무 청산 가능. 단 도주 시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함. 저는 그를 올려다보고 서로에게 겁을 먹고 웅크리고 있는 두 아이를 봤습니다. 저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밖은 빛과 굶주림 그리고 감옥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적어도 아이들이 비바람을 피하고 밥을 먹을 수 있었죠. 저는 입술을 깨물고 펜을 들어 종이 끝에 서연우라는 제 이름을 빗둘빗둘하게 적었습니다.
강태준은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모든 것을 계산한 듯한 미소였죠. 좋아. 김비서, 이 사람들 저택으로 데려가. 내일부터 바로 일 시작하도록. 고급 세단은 번화한 도심을 벗어나 최상류층만이 거주하는 한적한 부촌으로 향했습니다. 거대한 철문 뒤로 모습을 드러낸 강태준의 저택은 동화 속 성처럼 웅장하고 화려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차갑고 외로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집사는 우리를 1층 구석, 주방과 세탁실 바로 옆에 있는 사용인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저택의 규모에 비하면 작은 방이었지만 우리가 살던 눅눅한 반지하 방보다는 훨씬 깨끗하고 넓었죠. 튼튼한 원목 2층 침대와 작은 책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적어도 올겨울 아이들이 낡은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찬바람에 떨지 않아도 될 테니까요. 엄마, 이 집 진짜 크다. 근데 좀 추운 것 같아. 바다가 제 옷자락을 꼭 쥐고 속삭였습니다. 제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하려던 순간 계단 쪽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게 다 뭐야? 우리 집이 언제부터 난민 수용소가 됐지? 저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나선형 계단 위에는 명품 원피스를 빼입고 양손 가득 쇼핑백을 든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임세라, 과거 제 모든 것을 빼앗아갔던 제 의분 여동생. 그리고 지금은 아이러니하게도 강태준의 약혼녀로 알려진 여자였습니다. 세라는 저를 보더니 눈을 가늘게 뜨고는 까르르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마치 깨진 유리조각처럼 날카로웠죠. 어머, 누구신가 했네. 몰락한 서진그룹의 공주님. 서연우 언니 아니셔? 어쩌다 이 꼴이 됐대? 빚 대신 몸이라도 팔러 왔나?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이 느껴졌죠. 저는 고개를 숙이고 목구멍까지 차오른 분노를 억지로 삼키며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세라 씨, 일하러 왔어요. 세라는 계단을 내려와 마치 값싼 물건을 감정하듯 제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그녀는 두 아이를 훑어보다가 하늘이의 얼굴에서 시선을 잠시 멈췄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누군가와 닮았다는 사실에 순간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다시 거만한 표정을 되찾고는 소파 위로 명품 쇼핑백들을 던졌습니다. 그래, 일하러 왔으면은 일을 해야지. 이 옷들 전부 최고급 실크니까 세탁기 돌리면 안 돼. 지금 당장 손빨래 해. 전용 세제 써야 하는 거 알지? 실밥 하나라도 상하면 네 몸 팔아도 못 갚을 줄 알아. 하지만 이제 막 도착해서 아이들 짐도 못 풀었는데요. 제가 머뭇거리자 세라는 눈을 부라리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은 무슨, 여기서 넌 손님이 아니라 하녀야. 저 짐덩어리들 데리고 머물고 싶으면 알아서 기어. 태준 오빠가 게으른 사람 제일 싫어하는 거 몰라? 제 등 뒤에 서 있던 하늘이가 세라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아이의 눈빛은 나이답지 않게 차갑고 억눌린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화가 난 강태준의 눈빛처럼요. 세라는 우연히 그 눈빛과 마주치고는 저도 모르게 움찔하며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저 꼬맹이는 뭘 저렇게 기분 나쁘게 쳐다봐? 그녀가 중얼거렸죠. 저는 서둘러 하늘이를 제 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지금 제 처지를 잘 알고 있었죠. 저는 강태준에게 빚을 졌고 아이들을 위해 이곳이 필요했습니다. 과거의 자존심 따위는 밥 먹여주지 않으니까요. 저는 눈물을 속으로 삼키고 고개를 숙여 세라가 던진 옷가지들을 받아들었습니다. 네, 바로 빨겠습니다. 세라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콧방귀를 뀌고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녀는 비아냥거리는 한마디를 던지는 것을 잊지 않았죠. 천한 팔자는 어쩔 수 없다니까. 발버둥 쳐봤자 거기서 거기지. 어둠이 저택을 집어삼켰습니다. 저는 세탁실에 앉아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고 옷을 빨았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찬물에 손이 아려왔죠. 창밖에서는 바람이 윙윙 울었습니다. 저택에서의 첫날 밤은 굴욕과 불안 속에서 그렇게 깊어갔습니다. 앞으로 우리 세 식구에게 또 어떤 시련이 닥칠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다음날 새벽같이 일어나 도매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가장 신선한 식재료를 고르기 위해서였죠. 제 임무는 청소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회장님의 위장을 돌보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저는 강태준이 차갑고 정형화된 서양 요리, 술로 가득한 사교 파티, 영혼 없는 사내 진미에 질려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 그리고 제가 유일하게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가족의 맞이였습니다. 늦은 오후 거대한 저택의 주방에 불이 켜졌습니다. 저는 최신식 오븐이나 인덕션 대신 제가 가져온 낡은 뚝배기를 꺼냈습니다.
탁탁탁 경쾌한 칼질 소리와 지글지글 기름 끓는 소리가 저택의 침묵을 깨뜨렸죠. 오늘 메뉴는 된장찌개와 제육볶음이었습니다. 멀리 떠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리워할 가장 한국적이고 평범한 집밥이었죠. 구수한 된장 냄새와 매콤달콤한 고추장 양념 냄새가 주방을 가득 채우고 거실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저녁 8시가 다 되어 번쩍이는 검은색 세단이 저택 앞에 멈춰 섰습니다. 강태준은 지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익숙한 공허함과 마주할 준비를 하며 집으로 들어섰죠. 하지만 현관문을 연 순간 그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코를 찌른 것은 값비싼 향수나 방향제 냄새가 아닌 따뜻한 집밥 냄새였습니다. 내내 쓰리던 위가 거짓말처럼 진정되고 대신 허기가 몰려왔죠. 그는 홀린 듯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정갈하게 차려진 저녁상이 뚜껑에 덮여 있었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 먹음직스러운 빛깔의 제육볶음, 파릇파릇한 시금치나물과 정갈한 밑반찬들. 그는 자리에 앉아 수저를 들었습니다. 부드러운 돼지고기는 입안에서 녹았고 짭짤하면서도 구수한 된장찌개는 온종일 그를 괴롭혔던 술의 쓴맛을 씻어냈습니다. 그는 순식간에 밥 3공기를 비웠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채워지는 충만함을 느꼈습니다. 식사를 마친 그는 서재로 올라가 CCTV 모니터를 켰습니다. 의심 많은 그의 성격은 집안의 모든 것을 통제하길 원했습니다. 특히 낯선 사람이 들어온 지금은 더욱 그랬죠. 흑백 화면 속 사용인 방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연우가 바닥에 앉아 시금치를 다듬고 있었고 두 아이는 그 양 옆에 앉아 엄마를 돕고 있었죠. 하늘아, 이건 시든 잎이니까 버려야 해. 바다는 다듬은 거 이쪽 바구니에 담아줄래? 연우의 다정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이것도 시든 거야? 바다가 시금치 한 줄기를 들고 물었습니다. 어머, 우리 바다 잘하네. 쓰레기통에 버려줘. 그 하늘이는 엄마가 다듬은 거 차곡차곡 정리하고 강태준은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시금치를 정리하는 하늘이의 모습이 일하는 자신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엄마의 칭찬에 까르르 웃는 바다의 모습도 보았죠. 일하면서도 아이들의 땀을 닦아주는 연우의 다정한 모습도 그곳에는 이상할 정도로 평화로운 풍경이 있었습니다. 수천억의 자산을 가졌지만 그가 단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것이었죠. 그는 모니터를 끄고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이마를 짚는 그의 마음속에 이상한 감정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호기심과 함께 그가 오랫동안 외면해왔던 가족의 온기에 대한 막연한 그리움이었습니다. 주말, 날씨가 맑게 개었습니다. 강태준은 회사에 가지 않고 서재에서 업무를 봤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얌전히 노는 틈을 타 정원에 나가 나무에 물을 주었죠. 저택의 정원에는 수많은 수입 장미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세라가 자신의 품격을 과시하기 위해 강태준을 졸라 사들인 희귀 품종이라고 들었습니다. 하늘이와 바다는 근처에서 술래잡기를 하며 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명랑한 웃음소리가 정원 가득 울려 퍼졌죠. 바다는 붉은 벨벳처럼 탐스러운 거대한 장미꽃 한 송이를 발견했습니다. 녀석은 호기심에 이끌려 다가가 작은 코를 대고 킁킁 향기를 맡았죠. 바로 그때 새빨간 스포츠카 한 대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정원으로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세라는 자신의 귀한 장미 옆에 서 있는 바다를 보고는 즉시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머릿속에 악독한 생각이 스쳤죠. 세라는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바다에게 달려가 장미꽃을 거칠게 꺾어 손 안에서 지시겨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악!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 버릇없는 꼬맹이가. 세라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멀리서 물을 주던 저는 비명소리를 듣고 호스를 내팽개치고 달려왔습니다. 눈앞의 광경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장미 덤불은 엉망이 되었고 붉은 꽃잎이 바다의 발밑에 처참하게 짓밟혀 있었습니다. 녀석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피가 가신 얼굴로 벌벌 떨고 있었죠. 아니에요. 제가 안 그랬어요. 바다가 더듬거리며 말했고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네가 안 하긴 뭘 안 해. 내가 똑똑히 봤는데 이 장미가 얼마짜린 줄 알아? 내 엄마가 평생 벌어도 이 꽃 한 송이 값도 안 돼. 근본도 없는 것들. 어미나 자식이나 똑같다니까.
근처에서 놀던 하늘이가 동생이 혼나는 것을 보고 화살처럼 달려왔습니다. 녀석은 아무 말 없이 머리를 숙여온 힘을 다해 세라의 배를 들이받았습니다. 내 동생한테 욕하지 마! 하늘이가 분노로 얼굴이 빨개진 채 소리쳤습니다. 갑작스러운 공격에 세라는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다 제가 던져둔 호스에 발이 걸리고 말았습니다. 꽈당! 세라는 그대로 뒤로 넘어져 근처 나무 아래에 진흙탕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녀의 새하얀 명품 원피스는 순식간에 흙탕물로 얼룩졌죠. 진흙이 그녀의 얼굴과 머리카락에 온통 튀었습니다. 꼴이 말이 아니었죠. 찌! 찌! 매! 찌! 아! 세라가 미친 듯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것들이 내가 가만 안 둬? 그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눈에 핏발이 선 채로 바다의 뺨을 향해 손을 휘둘렀습니다. 저는 경악하며 아이를 보호하기에 몸을 날렸습니다. 멈춰요! 제가 소리쳤. 하지만 세라의 손이 제 뺨에 닿기도 전에 차고에서 강태준의 차가 나와 멈춰섰습니다. 차문이 열리고 강태준이 내렸습니다. 그는 차가운 얼굴로 눈앞에 난장판을 쳐다봤죠. 세라는 강태준을 보자마자 흉악한 표정을 거두고 마치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피해자인 양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태준 오빠, 흑, 이것들 좀 봐요. 얘네 엄마랑 짜고 나를 괴롭혀요. 저 꼬맹이가 나를 밀어서 넘어뜨리고 제 엄마는 옆에서 비웃고 있었다고요. 오빠가 날 위해 정의를 구현해줘야 해요. 저는 떨고 있는 두 아이를 품에 꼭 껴안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강태준이 과연 그녀의 말을 믿을까? 당장 우리 세 식구를 길거리로 내쫓지는 않을까? 저는 잔인한 판결을 기다리며 그를 올려다봤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넓은 정원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초겨울의 냉기는 뼛속까지 파고들었죠. 하지만 바깥의 추위는 제 마음속의 빙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다의 작은 손이 새빨갛게 부어오르고 피가 맺힌 긁힌 자국들이 선명했습니다. 세라는 진흙 범벅이 된 채로 바닥에 주저앉아 억울하다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녀는 바다가 꽃을 망가뜨렸고 하늘이가 자신을 밀었으며 저는 이 모든 것을 방관했다고 소리쳤죠. 강태준은 산처럼 우뚝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아 저를 더욱 두렵게 만들었죠. 저는 두 아이를 꼭 껴안고 어떤 질책이라도 심지어 당장 쫓겨나는 한이 있더라도 받아들일 준비를 했습니다. 강태준이 침묵하자 세라는 더욱 기세등등해졌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제게 손가락질하며 외쳤죠. 태준 오빠, 저것들 좀 봐. 오빠가 동정해주니까 아주 기고만장해서 아나무인이잖아. 이 장미, 내가 한 달을 기다려서 겨우 구한 수입 품종이란 말이야. 근데 저 꼬맹이가 무참히 꺾어버렸어. 내가 몇 마디 했더니 저 형이란 놈이 달려들어서 날 때렸다고. 오빠가 이번에 엄하게 다스리지 않으면 나중에는 오빠 머리 꼭대기에 올라앉을걸. 저는 눈물을 삼키고 고개를 들어 해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입을 열기도 전에 강태준이 움직였습니다. 그는 세라의 진흙 묻은 원피스나 망가진 장미 덤불에는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장 제게로 걸어와 바다 앞에 쭈그려 앉았습니다. 손 줘봐. 그는 짧게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노는 느껴지지 않았죠. 바다는 겁에 질려 손을 등 뒤로 숨기고 제게 더 바싹 기댔습니다. 하늘이가 동생 앞을 막아서며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강태준을 쏘아봤습니다. 내 동생한테 뭐 하려는 거예요? 강태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끈기 있게 손을 내밀어 떨고 있는 바다의 작은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그는 장미가시에 긁혀 피가 맺힌 상처들을 꼼꼼히 살폈죠. 그리고는 고개를 들어 세라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면도날처럼 날카로워 그녀를 저절로 움츠러들게 만들었습니다. 손, 아프니? 그가 바다에게 물었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부드러운 목소리였죠. 바다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에는 여전히 눈물이 맺혀 있었죠. 네, 아파요. 강태준은 일어서서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아이의 손에 묻은 흙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마치 귀한 보물을 다루듯 섬세하고 부드러웠죠. 손을 다 닦아준 그는 놀라움에 말을 잃은 세라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지? 강태준이 물었습니다. 평온했지만 그 속에는 위협이 담겨 있었죠. 저 꼬맹이가 꽃을 꺾었다고요. 네, 맞아요. 세라가 더듬거리며 마지막 남은 이성을 쥐어짰습니다. 제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그럼 이 아이 손이 가시에 찔려 이렇게 된 건 못 봤나? 강태준이 말을 잘랐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해졌죠. 아무리 비싼 꽃이라도 사람의 살간에 비하면 쓰레기나 다름없어. 이 집에서 아이들은 사랑받기 위해 있는 거지. 네가 근본도 없는 것 같은 저속한 말로 화풀이 하라고 있는 게 아니야. 세라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빨갛게 달아올랐다가 새하얗게 질렸죠. 그녀는 강태준이 자신 같은 명문가의 약혼녀 대신 정체 모를 아이의 편을 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빠는 내가 넘어져서 옷 다 버린 건 안 보여? 세라가 억울하다는 듯 말했죠. 네가 아이를 때리려 하지 않았다면 저 아이 형이 널 밀지도 않았겠지. 강태준은 세라의 마지막 희망마저 꺾어버리는 냉정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들어가서 옷이나 갈아입어. 그리고 네 행동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 그리고 다시는 이 집에서 근본 없는 따위의 말을 듣는 일이 없도록 해. 명심해둬. 세라는 분하다는 듯 발을 구르고 저를 불에 타 죽일 듯이 쏘아본 뒤 씩씩거리며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이 사라지자 정원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가슴을 짓누르던 바위가 사라진 듯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강태준은 다시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 그의 시선과 제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에는 경멸도 동정도 없었습니다. 단지 이해할 수 없는 깊은 생각만이 담겨 있었죠. 아이 데리고 들어가서 약 발라줘. 거실 약장에 소독약이랑 밴드 있을 거야. 그 말을 남기고 그는 등을 돌려 걸어갔습니다. 그의 큰 키가 바닥에 긴 그림자를 남겼죠.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지난 5년간 홀로 세상과 싸워오던 제게 처음으로 누군가 나를 지켜준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비록 낯설지만 이상하게도 너무나 익숙한 이 남자에게서 느껴지는 아주 희미하지만 따뜻한 온기였습니다. 깊은 밤, 저택의 정적 속에서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뒤척이며 잠을 이룰 수 없었죠. 바다의 상처에 대한 걱정과 낮에 있었던 일로 인한 마음의 동요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2층 서재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묵직한 발소리,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억지로 참는 듯한 희미한 신음소리,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얇은 가운을 걸치고 조심스럽게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재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그 틈으로 노란 불빛이 새어나왔죠. 틈새로 엿보니 강태준이 책상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두 손으로 배를 움켜쥔 채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고 있었죠. 또 위경련이었습니다.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식사가 또다시 그를 괴롭히는 것 같았죠. 저는 망설이지 않고 주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냉장고에는 신선한 연자육과 제가 따로 보관해둔 진피 말린 귤껍질가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위통과 감기의 특효약인 저희 어머니의 비법이었죠. 저는 재빨리 쌀을 씻어 죽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쌀이 퍼지는 구수한 냄새와 진피의 따뜻하고 향긋한 향이 차가운 밤 공기를 몰아냈습니다. 30분 후 저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죽 한 그릇을 들고 서재로 향했습니다. 회장님, 들어가도 될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와. 쉬어버린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가 그의 앞에 죽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죽 좀 드세요. 속이 따뜻해질 거예요. 위장에 좋은 진피도 넣었어요. 강태준은 고개를 들어 김이 피어오르는 죽그릇을 쳐다봤습니다. 익숙한 향기가 그의 코를 찔렀고 5년간 잠들어 있던 기억을 깨웠습니다. 그날 밤 배신감과 약기운에 취해 고통스러워하던 그를 구원했던 것이 바로 이 향기였습니다. 연자육의 담백함, 진피의 따뜻함, 그리고 그 여인의 부드러움. 그는 숟가락을 들어 한 입 맛보았습니다. 그의 미각이 폭발하는 듯 했죠. 틀림없었습니다. 바로 이 맛이었습니다. 그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저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제 마음속까지 꿰뚫어 보는 듯 날카로웠죠. 이 요리 누구한테 배웠지?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가 무언가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만약 제가 사실대로 말한다면 몰락한 서진 가문의 딸이라는 제 신분이 드러날 것이고 5년 전의 어두운 과거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것입니다. 그렇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적어도 우리 세 식구의 삶이 아직 너무나 불안정한 지금은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떨리는 손을 감추며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를 내려고 애썼습니다. 인터넷에서 봤어요. 진피가 소화에 좋다고 해서 한번 해봤는데 혹시 입에 안 맞으세요? 강태준은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제 얼굴을 떠나지 않았죠. 그는 이 초라한 가사도우미 얼굴에서 아주 작은 표정 변화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저를 살폈습니다. 너무나 많은 우연의 일치, 회의실에서 났던 그녀의 향기, 오늘 이 죽의 맛, 그리고 그녀가 가까이 있을 때마다 느껴지는 이상하고도 익숙한 느낌. 하지만 그는 이내 한숨을 내쉬며 제 설명을 받아들이는 듯 했습니다. 아마도 그 역시 저처럼 가난하고 촌스러운 여자가 그 운명의 밤과 관련이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겠죠. 아니, 그는 평소에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주 맛있군. 고맙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서둘러 밖으로 나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주저앉았습니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죠. 저는 방금 아슬아슬하게 위기를 넘겼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강태준의 의심에 찬 눈빛은 여전히 제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과연 제가 이 비밀을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까요? 한밤중 하늘이 찢어질 듯한 천둥 소리와 함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잠결에 옆에서 뒤척이는 하늘이의 신음소리를 들었죠. 아이의 이마에 손을 대보니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녀석은 경기를 일으키며 눈을 뒤집고 입에 거품을 물었죠. 하늘아! 하늘아, 정신 차려! 저는 비명을 지르며 아이를 흔들어 깨웠지만 녀석은 반응이 없었습니다. 고열성 경련으로 의식을 잃은 것이었죠. 저는 미친 듯이 아이를 들쳐안고 얇은 이불로 감싼 뒤 문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제 비명에 잠이 깬 바다도 겁에 질려 울며 제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저는 한 팔로 하늘이를 안고 다른 손으로 바다를 이끌며 거실로 달려나갔습니다. 필사적으로 택시를 부르려 했지만 소용없었죠. 폭우 때문에 모든 콜택시 회사는 통화 중이거나 배차 가능한 차가 없다고 했습니다. 품 안에서 파랗게 질려가는 아들을 보며 제 심장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빗물처럼 쏟아졌죠. 신은 어째서 이토록 잔인하게 제 아이를 앗아가려는 걸까요? 제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빗속으로 뛰어들어 병원까지 달려갈 각오를 한 순간 계단에 불이 켜졌습니다. 잠옷 차림에 강태준이 나타났죠. 머리는 조금 헝클어졌지만 그의 눈빛은 놀라울 정도로 또렷했습니다. 무슨 일이지? 그는 제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고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저는 흐느끼며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애가 열이 너무 높아서 경기를 일으키는데 차를 부를 수가 없어요. 강태준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래로 달려와 제 품에서 하늘이를 받아들고 외쳤습니다. 빨리 차에 타! 그는 하늘이를 안고 차고로 달려갔고 저는 바다에 손을 잡고 비틀거리며 그 뒤를 따랐습니다. 차는 밤의 장막을 찢으며 폭우 속을 질주했습니다. 강태준은 한 손으로 운전하며 다른 손으로는 연신 뒤를 돌아 하늘이의 이마를 짚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미간은 굳게 찌푸려져 있었죠.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하늘이를 안고 응급실로 뛰어들어가 의사를 외쳤습니다. 아들을 위해 앞장서는 그의 크고 든든한 뒷모습을 보며 제 마음속에는 감사함과 서글픔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차올랐습니다. 만약 그가 이 아이가 자신의 친아들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어땠을까요? 하늘이는 응급처치를 받으러 들어갔습니다. 저는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추위와 공포에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죠. 바다는 제 품에 안겨 흐느꼈습니다. 강태준은 맞은편 벽에 기댄 채 굳게 닫힌 응급실 문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잠시 후 간호사가 나와 하늘이가 위기를 넘겼으며 해열제를 투여받고 안정을 취하고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내려가는 듯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보호자분, 입원 수속하러 오세요. 간호사가 불렀습니다. 저는 황급히 일어나 주머니를 뒤졌지만 너무 급하게 나오느라 지갑을 챙기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굴욕감에 목이 메어왔죠. 제가 하겠습니다. 강태준이 다가와 신용카드를 꺼내 간호사에게 건넸습니다. 가장 좋은 1인실로 부탁합니다. 아이 아버님이세요? 간호사가 서류에 정보를 기입하며 물었습니다. 강태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아빠입니다. 그의 대답은 가벼웠지만 제 심장은 한 박자 쉬었습니다. 아빠,
그 성스러운 단어가 그의 입에서 어찌나 자연스럽게 그리고 어찌나 가슴 아프게 들리던지요. 제가 하늘이를 돌보는 동안 강태준은 밖에 나가 따뜻한 물과 바다가 먹을 빵을 사왔습니다. 그가 서툰 솜씨로 바다에게 빵을 먹여주고 눈물을 닦아주는 모습을 보며 제 마음은 녹아내렸습니다. 아마도 저 냉혹한 회장에 가면 뒤에는 그 역시 가족의 정을 갈망하고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는 한 남자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한눈을 파는 사이 그의 비서인 김 비서가 의사에게 접근해 하늘이의 진료 기록 사본을 몰래 요청했다는 사실을요. 아이의 희귀한 혈액형 RG, 이 날카로운 비서의 눈에 띄었고 두 아이의 진짜 신분에 대한 거대한 의혹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오늘은 강태준의 할아버지 제삿날이었습니다. 강씨 가문의 중요한 행사였죠. 온 친척이 본가에 모였습니다. 분위기는 장엄했지만 권력을 차지하려는 암투의 기운이 감돌았죠. 강태준은 제가 아이들을 돌봐야 한다는 핑계로 저와 두 아이를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죠. 그가 두 아이의 존재를 이용해 호시탐탐 자신의 자리를 노리는 친척들에게 경고를 보내려 한다는 것을요. 저는 강태준이 맞춰준 작은 턱시도를 하늘이와 바다에게 입혔습니다. 아이들은 마치 작은 왕자님들 같았죠. 특히 하늘이는 클수록 강태준을 빼닮았습니다. 오똑한 코부터 깊은 눈매까지. 우리 세 식구의 등장은 즉시 모든 사람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사람들은 힐끔거리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웬 애들이 저렇게 태준이랑 닮았어? 새로 들인 가사도우미 아들이라던데. 가사도우미가 저렇게 예쁘다고? 혹시? 그때 화려한 붉은 드레스를 입은 세라가 사람들 앞에 나섰습니다. 그녀는 의기양양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고 손에는 단단히 봉인된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죠. 모두가 자리에 앉자 세라가 갑자기 일어나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친척 어르신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 오늘 할아버님 제사를 맞아 제가 태준 오빠와 여러분께 특별한 선물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속고 있었던 어떤 진실에 대한 선물이죠. 연 회장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세라는 저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걸린 미소는 더욱 악독해 보였죠. 그녀는 봉투를 찢고 종이 한 장을 꺼내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이것은 강태준 회장과 저 두 아이의 유전자 검사 결과지입니다. 너무나 많은 헛소문이 도는 것을 보고 제가 몰래 아이들의 머리카락을 채취해 검사를 의뢰했죠. 그리고 그 결과는 그녀는 극적인 효과를 위해 잠시 말을 멈췄다가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음입니다. 웅성웅성. 놀라움에 찬 탄성이 연회장 곳곳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세라는 계속해서 저를 공격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손가락질하며 외쳤죠. 이 여자, 서연우는 사실 전문적인 사기꾼입니다. 어딘가에서 강태준 회장과 닮은 남자의 아이를 낳아 그 아이들을 미끼로 접근해서 재산을 가로채고 태준 오빠에게 아이들을 떠넘기려 한 겁니다. 그녀는 우리 강씨 가문의 고귀한 혈통을 세상의 웃음거리로 만들려 했어요. 세라의 비난은 독화살이 되어 제게 날아와 박혔습니다. 경멸과 혐오가 가득한 시선이 우리 세 식구에게 쏟아졌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발이 떨리고 아니라고 저건 사실이 아니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 검사 결과지는 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왜 친자가 아니라고 나온 걸까요? 제가 그날 밤에 남자를 착각한 걸까요? 아니면 세라가 결과를 조작한 걸까요? 하늘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세라를 향한 분노가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바다는 겁에 질려 제품에 얼굴을 묻었죠. 저는 굶주린 늑대들 사이에서 그 어느 때보다 외롭고 무력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희미한 희망을 품고 강태준을 쳐다봤습니다. 그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나지 않는 차가운 얼굴로 세라의 손에 들린 종이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세라의 손에 들린 유전자 검사 결과지는 우리 세 식구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수근거리는 소리는 점점 커져 날카로운 바늘처럼 제 살을 찔렀죠. 저는 바다를 품에 꼭 안고 아이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늘이는 제 앞에 서서 작은 주먹을 꽉 쥔 채 분노에 찬 눈으로 저를 지키려 했습니다. 세라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제게 다가와 검사 결과지를 제 얼굴에 들이밀며 조롱하듯 말했습니다. 어때? 이제 더 할 말 있어?
언제까지 태준 오빠랑 우리 강씨 가문 전체를 속일 생각이었어? 저는 모든 것이 거짓이라고 꾸며낸 이야기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목구멍이 꽉 막혀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강태준을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에서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찾고 싶었죠. 하지만 그는 여전히 얼음처럼 차가운 얼굴로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강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천천히 세라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에 세라의 입가에 걸렸던 미소가 굳어졌죠. 그는 세라의 손에서 검사 결과지를 낚아채듯 빼앗아 훑어보더니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유전자 검사라 이런 장난을 치려고 누구 머리카락을 가져갔지? 저 아이 머리카락인데요. 세라가 더듬거렸습니다. 방금 전의 자신감은 강태준의 위압적인 기세 앞에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정말 저 아이 머리카락이 확실한가? 아니면 길에서 주운 다른 아이 머리카락은 아니고? 강태준이 몰아붙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엄청난 힘이 실려 있었죠. 세라는 얼굴이 하얘진 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강태준은 그녀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검사 결과지를 반으로 찢어버렸습니다. 쫙! 하는 소리가 정적을 가르자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종이를 갈기갈기 찢어 마치 하얀 눈송이처럼 허공에 흩뿌렸습니다. 태준 오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증거란 말이에요. 세라가 소리치며 그를 막으려 했지만 강태준의 눈빛에 가로막혔습니다. 증거? 강태준이 비웃었습니다. 나한테 이런 종이 쪼가리는 아무 의미 없어. 나는 내까지 것의 잔꾀보다는 내 감을 더 믿거든. 저들은 내 손님이고 내가 초대한 사람들이야. 저들을 모욕하는 건 바로 이 강태준을 모욕하는 거다. 그는 멍하니 서 있는 친척들을 둘러보며 강철 같은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오늘 이후로 서연우 씨와 아이들에게 대해 함부로 말하거나 모욕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땐 핏줄이고 뭐고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그는 말을 마치고 제게로 걸어왔습니다. 그는 몸을 숙여 바다를 안아들고 하늘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자. 여긴 너무 시끄러워서 아이들한테 좋지 않아. 저는 멍하니 그를 쳐다봤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죠. 그 순간 저는 깊은 수렁에서 구원받은 기분이었습니다. 그의 넓은 어깨와 따뜻한 손이 험악한 여론의 폭풍으로부터 우리 세 식구를 지켜주었습니다. 그가 저를 믿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단지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게는 그 이유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 아이들이 안전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는 연회장을 나섰습니다. 등 뒤에서는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진 세라와 경악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는 친척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차는 소란스러운 본가를 뒤로하고 조용히 달렸습니다. 차 안의 침묵은 무거웠고 아이들의 고른 숨소리만이 들렸습니다. 바다는 어느새 강태준의 어깨에 기대잠이 들었고 하늘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나이답지 않게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죠. 저는 조수석에 앉아 몰래 강태준을 훔쳐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차가운 표정이었지만 눈빛은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한 손으로 운전하며 다른 한 손으로는 바다가 떨어지지 않도록 감싸 안고 있었죠. 그 작은 행동에 제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졌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 제가 나지막이 물으며 무거운 침묵을 깼습니다. 그 검사 결과지가 진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 하셨어요? 강태준은 저를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며 대답했습니다. 그 종이가 진짜든 가짜든 상관없어. 나는 임세라가 어떤 인간인지 아니까. 그 여자는 목적을 위해서라면 서류 위조든 사람을 해치는 것이든 뭐든지 할 수 있는 인간이야. 하지만 당신은?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의 깊은 눈은 제 마음속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죠. 나는 내 직감을 믿어.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모든 걸 희생할 수 있는 당신 같은 엄마는 그런 계산적인 거짓말을 할 사람이 아니야.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가 저를 믿어주었습니다. 수많은 의심과 비난 속에서도 그는 저를 믿어주기로 선택했습니다. 벅차오르는 감정에 코끝이 찡해졌죠. 고맙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지켜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강태준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그는 길가의 작은 식당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늦었으니 뭐라도 먹고 가자. 아이들도 배고플 거야. 식당은 한산했습니다. 우리는 뜨끈한 돼지국밥을 시켰죠. 강태준은 수저를 깨끗이 닦아 하늘이와 바다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의 그릇에 가장 맛있는 고기를 덜어주고 나서야 자신의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마음 한구석이 찡해졌습니다. 만약 우리가 진짜 가족이었다면, 오해와 신분의 격차 같은 것이 없었다면 이 행복이 얼마나 완벽했을까요? 국밥을 먹던 하늘이가 갑자기 고개를 들어 강태준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아저씨, 국밥 좋아해요? 강태준은 놀란 눈으로 아이를 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응, 좋아해. 왜? 아저씨 먹는 모습이 저랑 똑같아서요. 하늘이가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국밥에 파 많이 넣어 먹는 사람은 정이 많은 사람이랬어요. 저는 국물에 사례가 들릴 뻔했습니다. 이 녀석은 어쩌면 이렇게 애어른 같은 말을 하는 걸까요? 강태준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드문 웃음소리가 그의 차가운 인상을 녹여버렸죠. 그는 하늘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아저씨랑 하늘이는 똑같은 사람이네? 그 순간 제 마음속의 얼음벽이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저도 마음을 열어야 할 때가 온 건지도 모릅니다. 저와 아이들에게 아주 잠시라도 행복해질 기회를 주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날 이후 우리 사이에는 미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강태준은 더 일찍 퇴근했고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죠. 그는 하늘이와 바다를 제가 이전에는 꿈도 꿀 수 없었던 최고급 국제 유치원에 등록시켜 주었습니다. 어느 날 바다가 유치원에서 돌아와 시무룩한 얼굴로 낡은 가방을 소파에 던지고는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저는 걱정이 되어 아이에게 다가가 이유를 물었죠. 한참 뒤에야 녀석이 이불 밖으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눈이 새빨갰죠. 엄마, 나 이제 유치원 안 갈래. 왜 그래 아들? 친구가 괴롭혔어? 제가 가슴 아파하며 물었습니다. 아니, 바다가 훌쩍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친구들이 내 가방 촌스럽다고 놀렸어. 자기들은 다 로봇이랑 공주님 가방인데, 엄마, 나도 새 가방 사주면 안 돼? 저는 혜진 아이의 가방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 가방은 제가 중고시장에서 싸게 사서 2년 동안 쓰게 한 것이었죠. 아이가 속상한 것을 알았지만 저는 아직 빚을 갚는 중이었습니다. 가사도우미 월급으로는 생활비를 아껴 쓰는 것만으로도 벅찼죠. 아이에게 비싼 가방을 사줄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바다야, 미안해. 저는 아이를 품에 안고 눈물을 억지로 참았습니다. 지금은 엄마가 새 가방을 사줄 돈이 없어. 하지만 이거 하나만 기억해줘. 사람의 가치는 가방이나 옷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거야. 저는 아이의 왼쪽 가슴, 심장이 뛰는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착한 마음, 예의 바른 행동에 있는 거야. 이 가방은 낡았지만 엄마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단다. 다른 친구들 말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지 마. 알았지? 바다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토라진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제가 주방을 정리하고 있을 때 강태준이 저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제가 들어갔을 때 그는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위에는 바늘과 실, 천조각, 그리고 바다의 낡은 가방이 흩어져 있었죠. 회장님, 지금 뭐 하세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바다 가방 수선 중이야. 강태준이 아무렇지 않게 대답하며 계속 바느질을 했습니다. 그 녀석 로봇 좋아하지? 여기 찢어진 부분에 로봇 그림을 수놓아 주려고.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제 눈을 믿을 수가 없었죠. 수천억을 주무르는 대기업 회장이 가사도우미 아들의 가방을 꿰매고 있다니. 회장님 그러실 필요 없어요. 제가 새 것으로 사주겠습니다. 제가 더듬거리며 말했죠. 아니 괜찮아. 강태준이 말을 잘랐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 가치는 물질에 있는 게 아니지. 하지만 아이들에게도 즐거움은 필요해. 나는 바다가 낡은 물건도 소중히 여기고 창의력을 발휘하면 얼마든지 멋지고 특별해질 수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고 싶어. 그는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상하게 따뜻했죠. 그리고 내가 저 아이를 위해 무언가 해주고 싶었어. 녀석이 시무룩해 있는 걸 보니 나도 마음이 안 좋더군. 다음날 아침 바다는 자신의 새 가방을 보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찢어진 부분은 귀여운 로봇 자수로 가려져 있었고 그 옆에는 아이의 이름이 예쁘게 수놓아져 있었죠. 와, 엄마 너무 예뻐. 내 가방이 세상에서 제일 특별해. 바다는 깡충깡충 뛰며 강태준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저씨. 아저씨 최고. 강태준은 미소 지으며 아이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크고 작은 두 남자의 환한 미소를 보며 제 마음은 행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쩌면 행복은 값비싸고 화려한 것이 아니라 이처럼 진심 어린 관심과 나눔에서 오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주말에 강태준은 온 가족이 롯데월드에 갈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투자할 관광 프로젝트를 시찰하러 가는 것이라고 말했지만 하늘이와 바다의 들뜬 눈빛을 보니 그저 아이들을 데리고 놀러 가려는 핑계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거대한 놀이공원은 이상할 정도로 한산했습니다. 알고 보니 강태준이 우리 가족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놀이공원 전체를 빌린 것이었죠. 와, 진짜 넓다. 신난다. 바다가 소리치며 사방을 뛰어다녔습니다. 하늘이는 여전히 침착했지만 그의 눈에도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녀석은 강태준의 손을 잡고 롤러코스터를 가리켰습니다. 아저씨! 우리 저거 타요! 강태준은 하늘 높이 솟은 레일을 보며 얼굴이 살짝 굳었습니다. 저는 그가 가벼운 고소공포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하지만 하늘이의 기대에 찬 얼굴을 보고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타자! 저는 냉철한 회장님에게도 이런 어린아이 같은 면이 있다는 사실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롤러코스터부터 회전 그네, 유령의 집까지 온갖 놀이기구를 탔습니다. 웃음소리와 비명소리가 공원 전체에 울려 퍼졌죠. 점심때는 잠시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었습니다. 강태준의 새하얀 셔츠는 바다가 실수로 묻힌 초콜릿 아이스크림으로 얼룩졌지만 그는 화를 내기는커녕 웃으며 대충 닦아내고는 아이들과 장난을 쳤습니다. 그는 심지어 바다가 사달라고 조른 미키마우스 머리띠까지 하고 있었죠. 그 모습은 우스꽝스러우면서도 사랑스러웠습니다. 엄마, 사진 찍어줘! 바다가 외쳤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네 사람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하늘이와 바다는 활짝 웃고 있었고 강태준은 제 어깨에 팔을 두른 채 보기 드문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며 저는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우리는 마치 진짜 행복한 가족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그토록 꿈꿔왔던 가족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짧은 기쁨 뒤에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구석진 곳에서 파파라치의 카메라 렌즈가 우리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다정한 순간 하나하나를 기록하고 있었죠. 제가 겨우 찾은 이 작은 행복을 송두리째 앗아갈 거대한 폭풍이 바로 코앞까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하늘 한쪽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강태준은 도시의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대관람차를 타자고 제안했죠. 관람차의 캐빈이 천천히 땅에서 들어 올려지자 아래의 소음은 멀어지고 아늑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바다는 유리창에 코를 박고 장난감처럼 작아지는 도시의 풍경에 감탄사를 연발했죠. 엄마, 저기 봐! 자동차가 개미처럼 작아. 저는 미소 지으며 아들을 보다가 몰래 강태준을 쳐다봤습니다. 그는 편안한 표정으로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 모습은 이상할 정도로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아마도 이 순간이 파란만장한 그의 인생에서 보기 드문 휴식일지도 모릅니다. 조용히 있던 하늘이가 갑자기 강태준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아이의 까만 눈동자는 나이를 의심케 할 만큼 진지했죠. 녀석은 헛기침을 한번 하고는 관람차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드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저씨, 우리 엄마 좋아해요? 아들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얼굴이 홍당무처럼 달아올랐습니다. 하늘아, 무슨 그런 질문을 해? 아저씨는 우리 은인이신데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야. 저는 황급히 아들을 말렸죠. 하지만 강태준은 손을 들어 저를 제지했습니다. 그는 하늘이를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장난기나 당혹감 대신 보기 드문 진심이 담겨 있었죠. 그는 아이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아저씨는 내 엄마를 아주 많이 좋아해.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최근 그의 다정한 행동들로 그의 마음을 어렴풋이 짐작은 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들으니 당황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죠. 저처럼 가난한 미혼모를 그처럼 거만하고 차가운 남자가 좋아한다니. 하늘이는 강태준의 대답에 놀라지 않았습니다. 마치 당연한 사실을 확인한 것처럼 고개를 끄덕였죠. 녀석은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여전히 침착한 목소리였죠. 그럼 우리 엄마랑 결혼할 거예요? 이번에는 강태준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흥미롭다는 눈빛으로 아이를 쳐다봤죠. 그는 바로 대답하는 대신 저를 돌아봤습니다. 가을 햇살처럼 부드럽고 따뜻한 그의 시선에 저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얼굴을 숙였습니다. 그러고 싶지. 강태준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내 엄마와 너희 둘이 허락해줘야 하는 문제야. 내가 그렇다고 하면 하늘이는 엄마를 나에게 시집 보내줄 거니? 하늘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작은 미간을 찌푸리는 모습이 제법 진지했죠. 그리고는 고개를 들어 강태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아저씨가 다시는 우리 엄마 울리지 않고 우리 엄마 괴롭히지 않고 바다한테 사탕 많이 사준다고 약속하면 생각해 볼게요. 강태준은 큰 소리로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좋아, 약속할게. 관람차 안은 따뜻한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몰랐습니다. 관람차가 가장 높은 곳에 도달했을 때 아래의 구석진 곳에서 망원 렌즈가 저와 강태준이 마주보며 웃는 순간을 포착했다라는 것을요. 세라가 거액을 주고 고용한 전문 파파라치는 아침부터 이곳에 잠복해 있었습니다. 그는 의기양양한 미소를 지으며 카메라 속 사진들을 확인했죠. 내일 아침 신문 일면을 장식할 기사 제목이 그의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TJ그룹 강태준 회장, 숨겨둔 아들 의혹, 신데렐라를 꿈꾸는 가사도우미의 진실은? 다음날 아침, 저는 어제의 즐거운 여운에 행복한 기분으로 눈을 떴습니다. 콧노래를 부르며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 즐거움은 김비서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주방에 뛰어들어오면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서현우 씨, 큰일 났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저는 행주에 손을 닦고 태블릿 PC를 받아들었습니다. 눈에 들어온 것은 유명 인터넷 신문 일면을 장식한 붉고 자극적인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야심 많은 가사도우미, 사생아 내세워 회장 발목 잡나, 신데렐라 극의 추악한 진실. 그 아래에는 어제 놀이공원에서 찍힌 우리의 도찰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교묘한 각도로 찍힌 사진들은 평범한 스킨십마저 의심스러운 관계로 보이게 만들었죠. 강태준이 바다를 안고 있는 사진, 하늘이와 마주보고 웃는 사진, 그리고 특히 관람차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사진까지 모든 것이 싸구려 불륜 드라마처럼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기사는 제가 돈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회장에게 접근한 꽃뱀이라고 매도했습니다. 익명의 제보자 분명 세라일 것이었습니다의 말을 인용해 제가 과거가 불량하고 문란한 관계 끝에 아버지도 모르는 아이 둘을 낳았으며 이제 그 아이들을 강태준에게 떠넘겨 재벌가에 입성하려 한다고 썼습니다. 심지어 제가 세라와 다투던 영상까지 편집되어 올라와 있었습니다. 영상에서는 세라의 악담은 모두 잘려나가고 제가 소리치고 하늘이가 그녀를 밀치는 장면만 남아 있었죠. 인터넷은 즉시 들끓었습니다. 수천 개의 악성 댓글이 우리 세 식구에게 폭탄처럼 쏟아졌습니다. 염치도 없는 여자네. 애를 이용해서 남자나 꼬시고 얼굴은 반반하게 생겨서 속은 시커멓네. 애한테 사람 치라고 가르치다니. 약혼녀만 불쌍하다. 웬 여우 같은 게 끼어들어서 저는 손발에 힘이 풀려 태블릿 PC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목이 메어오고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렀습니다. 어째서 사람들은 이토록 잔인할 수 있는 걸까요? 그들은 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가장 잔인한 말들로 한 엄마와 무고한 두 아이의 명예를 짓밟을 수 있는 걸까요? 강태준이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어둡게 굳어 있었죠. 그는 제 손에서 태블릿 PC를 빼앗아 테이블 위로 거칠게 내던졌습니다. 쾅! 하는 소리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보지 마. 그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분노가 억눌려 있었죠. 그런 쓰레기 같은 말들로 당신 눈 더럽히지 마. 하지만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을 욕해요. 하늘이랑 바다를 사생아라고 부른다고요. 저는 흐느끼며 바닥에 주저앉아 얼굴을 묻었습니다. 강태준은 제 옆에 앉아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의 손은 저에게 힘을 주려는 듯 단단했죠. 진정해. 내가 있잖아. 아무도 당신과 아이들을 해치게 두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의 약속이 저를 안심시키기도 전에 저택 밖에서 시끄러운 함성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밖의 소음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저는 거실로 달려가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수많은 군중이 저택 문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꽃뱀은 물러가라, 약혼녀에게 정의를, 여우모자는 당장 떠나라 같은 모욕적인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었죠. 그들 중에는 과격한 시위대도 있었고 휴대폰 카메라를 총구처럼 들이밀며 라이브 방송을 하는 유튜버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모습을 드러내 해명하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서연우, 그 두꺼운 낯짝 좀 보자.
창피한 줄 알면 당장 꺼져. 그때 쨍 그랑 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커다란 돌멩이가 거실 유리창을 깨고 들어와 바다의 발밑에 떨어졌습니다. 산산조각 난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고 바다는 비명을 지르며 머리를 감싸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늘이가 달려와 동생을 감쌌지만 그 아이 역시 온몸을 떨고 있었죠. 엄마, 무서워. 바다의 울음소리는 제 심장을 찢었습니다. 저는 달려가 두 아이를 품에 꼭 껴안고 제 몸으로 그들을 보호했습니다. 분노와 고통에 머리가 터질 것 같았죠. 그들은 저를 욕하고 모욕할 수는 있지만 제 아이들을 다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겨우 4살인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단 말입니까? 강태주는 그 광경에 잠시 굳어 있다가 마치 상처 입은 맹수처럼 폭발했습니다. 그는 문 밖으로 뛰쳐나가 겁에 질려 어쩔 줄 모르는 경비원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장 문 닫아. 경찰 기동대에 연락해. 지금부터 우리 집에 돌멩이 하나라도 더 던지는 놈은 평생 후회하게 만들어주겠어. 그는 돌아와 유리 파편 속에 웅크리고 있는 우리 세 식구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죠. 그것은 더 이상 냉철한 회장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미쳐버린 남편이자 아버지의 눈빛이었죠. 그는 바다를 번쩍 안아들고 다른 손으로 하늘이와 저를 안쪽 방으로 이끌었습니다. 김비서, 그가 외쳤습니다. 모든 증거를 수집해. CCTV, 기사, 악성 댓글, 전부, 그리고 저 군중을 선동한 놈이 누군지 알아내. 3일 안에 임세라 집안을 파산시켜. 이번 일에 관련된 모든 놈들이 뼈저린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저는 강태준이 그렇게 분노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의 분노는 모든 것을 불태울 듯한 불길과 같았죠. 그는 바다를 소파에 내려놓고 아이가 다치지 않았는지 확인한 뒤 저를 돌아서서 껴안았습니다. 미안해. 그가 속삭였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죠. 내 잘못이야. 내가 당신과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그의 옷깃을 적셨죠. 아니에요. 회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잔인해서 질투와 탐욕이 사람을 악마로 만들어서 그런 거예요. 하지만 이 가장 어두운 순간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요. 제 곁에는 모든 폭풍우 앞에서 저와 아이들을 지켜줄 이 남자가 있었습니다. 강태준의 사무실은 작전지휘본부로 변했습니다. 김비서를 비롯한 그룹 최고의 법무팀과 홍보팀이 쉴 새 없이 움직였죠.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와 긴박한 대화 소리가 방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강태준은 상석에 앉아 굳은 얼굴로 거대한 모니터에 떠있는 수많은 데이터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최초 게시글을 올린 사람의 IP를 추적했습니다. IT팀 직원이 보고했습니다. 임세라 씨 자택 근처 PC방에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여론을 선동한 악성 댓글 계정들은 모두 라민그룹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불법 바이럴 마케팅 업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김 비서가 두꺼운 서류철을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덧붙였습니다. 임세라 씨 개인 계좌에서 그 업체로 거액이 송금된 내역입니다. 내용은 홍보 서비스 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태준은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임세라, 돈이면 뭐든지 다 될 줄 알았나? 기술의 힘과 내 인내심을 너무 얕봤군. 더 깊이 파고들어. 강태준이 명령했습니다. 그 여자의 과거를 전부 조사해. 5년 전 내가 호텔에서 약에 취했던 그날 밤 그 여자는 어디서 뭘 했는지 알아내. 김 비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전문 데이터 복구 프로그램을 이용해 세라가 오래전에 잊어버렸지만 여전히 그녀의 휴대폰 번호와 연결된 옛 클라우드 계정에 접속했습니다. 몇 시간의 긴장된 작업 끝에 오래된 사진 폴더와 메시지 기록이 나타났습니다. 찾았습니다! 김 비서가 외쳤습니다. 회장님, 이것은 그 운명의 밤 다음 날 임세라 씨가 친구와 나눈 메시지입니다. 강태준은 몸을 숙여 메시지 내용을 읽었습니다. 대박! 나 어젯밤에 호텔 복도에서 강태준 카드키 주웠어. 몰래 들어가 보니까 약에 취해서 죽은 듯이 자고 있더라. 내가 구해준 것처럼 연기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완전 속아 넘어갔어. 나한테 책임지겠대. 나 이제 재벌 사모님 되는 거야. 강태준의 손이 주먹으로 변하며 핏줄이 붉어졌습니다. 그동안 그가 완벽하게 속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그가 은인으로 여기고 결혼하려 했던 여자는 파렴치한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은인,
그를 구해주고 죽을 끓여주었던 여자는 그의 곁에서 온갖 의심과 냉대를 받고 있었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회장님. 김 비서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 야간 근무자였던 직원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는 퇴사했지만 회장님 사건이 하도 이상해서 그날 밤의 CCTV 영상을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에게 원본 파일을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모니터에 흑백의 흐릿한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시간은 새벽이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자그마한 체구의 여성이 술에 취한 남자, 바로 강태준을 부축하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약 30분 뒤 겁에 질린 표정으로 황급히 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거의 1시간이 지난 뒤에야 세라가 나타나 문 앞에 떨어진 카드키를 줍고는 몰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날 밤의 여자는 서연우였고 하늘이와 바다는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강태준은 눈을 감았습니다.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는 자신의 아내와 아이들이 지난 5년간 온갖 고생과 모욕을 겪는 동안 자신을 속인 여자를 옆에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후회가 쓰나미처럼 몰려와 그를 고통 속에 잠기게 했습니다. 기자회견 준비에 그는 눈을 떴습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단호했죠. 내일 당장 온 세상이 진실을 알게 할 거야. 기자회견장 뒤편의 대기실은 싸늘했지만 제 손바닥은 땀으로 축축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두 아이를 품에 꼭 껴안았죠. 두꺼운 커튼 저편에서는 수백 개의 카메라 렌즈가 무대를 향하고 있었고 수백만 개의 눈이 생중계 화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꽃뱀 가사도우미가 어떻게 망신을 당하는지 구경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죠. 강태준이 무대 위로 걸어 나갔습니다.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 수트를 입은 그의 모습은 위험이 넘쳤죠. 그는 어떤 원고도 없이 무서울 정도로 침착한 모습으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시끄럽던 기자회견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벽에 걸린 대형 TV 화면을 통해 그를 바라봤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죠. 여러분께서 해명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압니다. 강태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낮고 힘있는 목소리가 회견장을 가득 채웠죠. 하지만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제 자신을 변호하기 위함이 아니라 제가 사랑하는 여인의 명예를 되찾아주기 위함입니다. 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그가 손짓하자 등 뒤에 거대한 LED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나타난 것은 딱딱한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아니었습니다. 5년 전 날짜가 찍힌 흑백의 CCTV 영상이었죠. 영상 속에는 낡은 호텔 유니폼을 입은 앳된 모습의 제가 술에 취한 그를 부축하며 방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30분 뒤 저는 겁에 질린 모습으로 방에서 뛰쳐나왔죠. 그리고 1시간이 지나 세라가 나타나 카드키를 줍고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알고 싶어 하던 진실입니다. 강태준이 스크린을 가리키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를 구해준 사람, 제가 가장 비참했을 때 제 곁에 있어준 사람은 서연우 씨입니다. 임세라 씨는 그저 다른 사람의 운명을 훔친 파렴치한 기회주의자일 뿐입니다. 저는 입을 막고 흐느꼈습니다.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죠. 5년간의 억울함과 멸시가 마침내 씻겨 내려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강태준은 카메라 렌즈를 똑바로 쳐다보며 불타는 눈빛으로 선언했습니다. TJ그룹은 라민그룹과의 모든 협력 관계를 즉시 중단합니다. 또한 저희 법무팀은 임세라 씨를 사기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나중에 김 비서에게 들은 이야기지만 그 시각 집에서 생중계를 보던 세라는 분노에 차 와인잔을 TV 화면에 던져 깨뜨렸다고 합니다. 붉은 와인이 피처럼 바닥에 흘러내리며 그녀의 거짓된 제국의 종말을 예고했습니다.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어제까지 저를 욕하던 사람들은 이제 세라와 그녀의 가족을 몇 배는 더 맹렬하게 공격했죠. 소셜미디어는 제게 보내는 사과문으로 가득 찼지만 저는 그것을 읽을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에 지쳐 있을 뿐이었습니다. 강태준의 기자회견이 몰고 온 파장은 엄청났습니다. 라민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오랜 파트너사들은 줄줄이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은행들은 앞다투어 대출금 상환을 요구했죠. 저녁 뉴스에는 세라의 아버지가 사기 대출 및 자금 세탁 혐의로 긴급 체포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남자가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이고 경찰차에 오르는 모습은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저는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바다는 제 무릎을 베고 잠들어 있었고 하늘이는 옆에 앉아 조용히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죠. 엄마, 저 할아버지는 나쁜 사람이야? 하늘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세상에는 인과응보라는 게 있단다. 나쁜 씨앗을 심으면 나쁜 열매를 거두는 거야. 저분은 잘못된 일을 했고 이제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란다. 세라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은 압류되고 친구들은 등을 돌렸죠. 그녀는 빚쟁이들과 기자들을 피해 허름한 여관방을 전전하며 미쳐갔다고 합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저와 강태준에 대한 증오만이 남아 그녀를 복수심에 불타는 괴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모든 것을 잃은 자의 무서움을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폭풍이 지나갔다고 이제 평화가 찾아왔다고 믿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더 끔찍한 음모가 싹트고 있다는 것을 까맣게 모른 채 말이죠. 여론이 잠잠해지자 강태준은 우리 세 식구를 저택으로 데려왔습니다. 저택은 여전했지만 예전의 차가운 공기는 사라지고 따뜻한 온기가 집안 곳곳에 스며들어 있었죠.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우고 난 뒤 강태준이 저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그는 소파에 앉아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짙은 갈색의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리 와서 앉아. 그가 옆자리를 가리키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앉았죠. 강태준은 봉투를 집어 제게 건넸습니다. 열어봐. 당신과 아이들의 것이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국내 최고 권위의 유전자 감식센터에서 발급한 결과지가 들어있었죠. 글자들이 눈앞에서 춤을 추는 것 같았지만 마지막 숫자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99.99%. 결론? 강태준과 서하늘, 서바다는 친자 관계가 성립함.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었지만 그것이 흰 종이 위에 검은 글씨로 확인되는 순간 저는 벅차오르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떨어져 붉은 도장을 번지게 했죠. 지난 5년간 제가 필사적으로 지키려 했던 비밀의 장막이 마침내 찢겨나간 것이었습니다. 그때 강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나 제 앞으로 걸어오더니 제 앞에서 한쪽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 그를 일으키려 했죠. 일어나세요. 아니, 강태준은 고개를 저으며 제 떨리는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따뜻한 손바닥 안에서 그는 말했습니다. 지금 나는 회장이 아니야. 아내와 자식들을 5년 동안이나 고생시킨 어리석고 무책임한 한 남자일 뿐이야. 그는 붉어진 눈으로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후회와 고통이 가득했죠. 연우야, 미안해. 그날 밤 너에게 상처 줘서 미안해. 너를 더 일찍 알아보지 못해서 미안해. 네가 비 오는 날 혼자 아이를 업고 병원으로 달려가게 해서 미안해. 세상의 모든 모욕을 혼자 감당하게 해서 미안해. 그의 사과 한마디 한마디는 제 마음속에 쌓여있던 모든 서름과 원망을 씻어내리는 따뜻한 비와 같았습니다. 저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에서 전해지는 진심 어린 떨림을 느꼈죠. 이 사과가 너무 늦었다는 거 알아. 그의 목소리가 메어왔습니다. 하지만 제발 나에게 기회를 줘. 잃어버린 시간을 보상할 기회를. 하늘이와 바다의 아버지가 될 기회를. 그리고 남은 평생 당신을 지켜줄 남자가 될 기회를. 넓은 거실, 부드러운 조명 아래 꽃도 반지도 없었습니다. 오직 유전자 검사 결과지 한 장과 무릎 꿇고 용서를 비는 한 남자만이 있었죠. 하지만 제게는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진실되고 감동적인 청혼이었습니다. 강태준의 진심에 마음이 흔들렸지만 이성은 섣불리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막았습니다. 과거의 상처, 너무나 큰 신분의 격차, 그리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저를 망설이게 했죠. 저는 제 자신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가진 것 없는 미혼모, 한때 인생의 나라까지 떨어졌던 제가 과연 저 화려한 재벌가의 문턱을 넘을 자격이 있을까요? 저는 그의 손에서 제 손을 빼고 눈물을 닦으며 평정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회장님, 마음은 감사하지만 너무 갑작스러워요. 저에게는 시간이 필요해요. 강태준의 눈에 실망감이 스쳤지만 그는 이내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일어나 제 옆에 앉으며 제가 부담을 느끼지 않을 만큼의 거리를 두었습니다. 알아.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을 재촉하지 않을게. 당신은 이미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어. 그 상처가 아물 시간이 필요하겠지.
얼마든지 기다릴게. 그날 이후 강태준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돈이나 권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툰 솜씨로 진짜 아빠가 진짜 남편이 되는 법을 배워나가기 시작했죠. 평생 부엌에 들어가 본 적도 없는 남자가 새벽 5시에 일어나 저를 위해 죽을 끓였습니다. 매번 태우거나 짜게 만들었지만요. 그는 화려한 파티 대신 일찍 퇴근해 바닥에 엎드려 하늘이와 레고를 조립하거나 바다의 유치원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한 번은 그가 하늘이의 손톱을 깎아주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이가 꼼지락거릴 때마다 그는 수천억짜리 계약서에 사인할 때보다 더 긴장한 얼굴로 식은땀을 흘렸죠. 손톱을 다 깎고 나서 그는 어린아이처럼 웃으며 제게 자랑했습니다. 이것 봐, 해냈어. 살 하나도 안 다치게 했어. 30이 넘은 남자의 그 순수한 미소를 보며 제 마음은 녹아내렸습니다. 저는 그가 단지 저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가족의 가치를 되찾으며 자기 자신을 치유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와 거리를 두었지만 세 사람이 함께 동화책을 읽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의 벽이 허물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랑은 거창한 약속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매일 조금씩 변화하는 끈기 있는 노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 후의 날들은 폭풍전의 고요함처럼 평화로웠습니다. 세라는 완전히 자취를 감췄죠. 저는 그녀가 겁을 먹고 도망쳤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시한폭탄의 초침 소리와 같았습니다. 금요일 오후, 저는 평소보다 일찍 아이들을 데리러 유치원에 갔습니다. 하늘은 먹구름으로 가득했고 곧 폭우가 쏟아질 기세였죠. 하원 시간에 유치원 앞은 학부모와 차들로 북새통을 이루었습니다. 수업 종료벨이 울리자 아이들이 새떼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늘이가 바다에 손을 잡고 걸어 나왔죠. 저를 발견한 바다가 환호성을 지르며 제게 달려왔습니다. 엄마, 나 오늘 칭찬 스티커 받았어. 제가 미소 지으며 아이를 맞으려 팔을 벌린 순간 검은 옷과 모자로 온몸을 가린 사람이 나무 뒤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그 사람은 맹수처럼 빠른 속도로 바다에게 달려들었죠. 바다야, 안 돼! 제가 소리치며 아이를 막으려 했지만 한 발 늦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다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고 길가에 세워둔 낡은 트럭으로 향했습니다. 바다는 겁에 질려 울부짖었죠. 엄마! 살려줘! 형아! 하늘이가 달려들어 남자의 손을 물어뜯으려 했지만 운전석에서 내린 다른 남자가 아이의 가슴을 걷어찼습니다. 하늘아! 저는 비명을 지르며 달려가 남자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몸싸움을 하는 와중에 남자의 모자가 벗겨졌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증오로 핏발이 선 눈. 세라였습니다. 이거 놔! 세라가 승야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이 애가 죽는 꼴 보기 싫으면 당장 손 떼. 그녀는 주머니에서 과도를 꺼내 바다의 목에 겨누었습니다. 차가운 칼날이 아이의 여린 살깨에 닿았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안 돼, 세라야. 제발. 걔는 아무 죄도 없어. 제가 눈물로 애원했죠. 제가 잠시 방심한 틈을 타 세라는 저를 밀치고 바다를 트럭에 태웠습니다. 트럭은 검은 연기를 뿜으며 광란의 질주를 시작했고 저는 절망 속에서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강태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준 씨, 세라가 바다를 납치했어요.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강태준의 차는 폭우 속을 질주했습니다. 김비서는 아이들의 손목시계에 몰래 부착해둔 GPS 추적 장치로 위치를 계속 확인했죠. 지도 위의 붉은 점은 도시 외곽에 버려진 폐공장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더 빨리 가주세요. 저는 뒷좌석에서 하늘이의 손을 잡고 온몸을 떨었습니다. 하늘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녀석은 저를 보며 속삭였죠. 엄마, 울지 마. 아빠가 바다를 구해줄 거야. 우리가 폐공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진 뒤였습니다. 10층 높이의 건물 옥상. 벼랑 끝에 작은 인형이 아슬아슬하게 서 있었습니다. 세라였습니다. 그녀는 한 손으로 바다의 옷깃을 잡고 다른 손으로는 아이의 목에 칼을 겨누고 있었죠. 바다는 공포에 질려 있었고 두 다리는 허공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세라가 손을 놓으면 아이는 그대로 아래로 떨어질 것이었습니다. 거기서 세라가 우리를 보고 소리쳤습니다. 한 발짝이라도 더 다가오면 이 꼬맹이를 던져버릴 거야. 강태준은 두 손을 들고 항복의 표시를 했습니다. 좋아. 거기 서겠다. 세라야, 진정해. 네가 원하는 게 뭐든 다 들어줄게. 돈이든 해외 도피든 뭐든지.
그러니까 제발 아이는 풀어줘. 돈? 세라가 미친 듯이 웃었습니다. 난 네 돈 따위 필요 없어. 나는 네가 고통받는 걸 보고 싶어. 내가 그랬던 것처럼 모든 걸 잃는 기분이 어떤 건지 맛보게 해주고 싶다고. 왜? 왜 저런 하녀 자식이 내 사랑을 받고 나는 이렇게 짓밟혀야 하는 건데? 내가 널 5년 동안 사랑했는데 네가 날 속였으니까. 강태준이 소리쳤습니다. 사랑은 거짓 위에 세울 수 없어. 넌 날 사랑한 게 아니야. 넌 TJ그룹 안주인 자리만 사랑했지. 닥쳐. 세라가 소리치며 바다의 목에 칼을 더 깊이 겨눴습니다. 아이의 목에서 붉은 피가 흘러내렸죠. 엄마, 아파. 바다의 희미한 목소리에 제 심장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세라야, 제발. 날 죽여. 차라리 날 죽이고 우리 아이는 살려줘. 시끄러워. 오늘 너희들 이 자리에서 이별하는 꼴을 똑똑히 보게 될 거야. 강태준, 저 꼬맹이 살리고 싶지? 그럼 네가 대신 뛰어내려. 네가 여기서 뛰어내리면 저 녀석은 살려주지. 세라의 미친 제안에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는 경악하며 강태준을 쳐다봤습니다. 안 돼. 그를 죽게 할 수도 아이를 잃을 수도 없었습니다. 강태준은 잠시 굳어 있다가 바다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에 냉철한 결단이 스쳤죠. 그는 천천히 난간 위로 한 발을 올렸습니다. 좋아, 뛰어내리지. 하지만 약속해. 내가 뛰어내리는 즉시 아이를 안전하게 안으로 끌어당기겠다고. 안 돼요. 태준 씨. 제가 소리쳤지만 김비서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세라는 강태준이 정말로 뛰어내리려 하자 당황한 듯 했습니다. 그녀가 잠시 방심한 바로 그 순간 반대편 건물에 잠복해 있던 경찰 저격수가 총을 쐈습니다. 탕! 하는 소리와 함께 총알은 정확히 세라의 어깨에 박혔습니다. 세라는 비명을 지르며 바다를 잡고 있던 손을 놓쳤고 아이는 그대로 벼랑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안 돼! 제 심장이 닿는 순간 강태준이 앞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그는 뛰어내리는 대신 난간 밖으로 몸을 던져 떨어지는 바다의 옷깃을 가까스로 붙잡았습니다. 죽어! 부상당한 세라는 마지막 발악으로 강태준의 팔에 칼을 꽂았습니다. 피가 솟구쳤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아이를 놓지 않았습니다. 끌어올려! 강태준이 소리치자 김비서와 경찰들이 달려들어 세라를 제압하고 두 사람을 벼랑 끝에서 끌어올렸습니다. 안전한 바닥에 쓰러진 강태준은 피투성이가 된 채로 바다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는 고통에 찬 숨을 몰아쉬면서도 안도감에 찬 미소를 지었죠. 괜찮아. 아빠가 여기 있어. 그가 속삭였습니다. 저는 달려가 제 인생의 두 남자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피와 눈물이 뒤섞인 눈물은 짜고 아팠습니다. 병원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저는 곤히 잠든 강태준을 바라봤습니다. 의사는 칼이 힘줄을 건드렸지만 다행히 동맥은 피했다고 말했죠. 바다는 정신적인 충격 외에는 다치지 않았고 하늘이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말없이 강태준의 붕대 감은 손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강태준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멀쩡한 오른손으로 제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왜 울어? 나 아직 안 죽었어. 우는 거 못생겼어. 저는 그의 손을 제 뺨에 대고 흐느꼈습니다. 바보같이 왜 그랬어요? 당신 잘못되면 우리 모자는 어떻게 살라고. 내가 쟤들 아빠니까? 강태준이 나지막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빠는 자식을 지켜야지. 당연한 거잖아. 조용히 있던 하늘이가 침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녀석은 조심스럽게 강태준의 붕대를 만지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빠, 많이 아파요? 방 안의 공기가 멈췄습니다. 저는 물론이고 강태준도 그대로 굳어버렸죠. 아이가 그를 아빠라고 부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방금? 뭐라고 불렀니? 강태준의 목소리가 감격에 차 떨렸습니다. 아빠, 하늘이가 이번에는 더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아프지 마세요. 제가 말 잘 들을게요. 아빠, 다치게 안 할게요. 강태준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칼에 찔려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던 남자가 아들의 순수한 부름 앞에 아이처럼 흐느꼈습니다. 그는 하늘이를 품에 꼭 껴안았죠. 안 아파. 네가 아빠라고 불러주니까 하나도 안 아파. 미안하다 아들.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 그 모습을 보며 제 마음속에 모든 벽이 허물어졌습니다. 저는 이 남자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희생을, 그의 서툰 노력을, 그리고 그의 행복한 눈물을 저는 두 사람을 함께 껴안았습니다. 수많은 폭풍우 끝에 우리 가족은 마침내 피와 눈물 속에서 서로를 찾았습니다. 한 달 뒤 저는 교도소로 세라를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수척해진 모습으로 제 앞에 앉아 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긴 왜 왔어? 내 꼴이 우스워서.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냥 말해주러 왔어. 바다는 이제 괜찮아. 더 이상 악몽도 꾸지 않아. 세라는 고개를 숙이고 한참 뒤에야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미안해. 죽일 생각은 없었어. 그땐 내가 너무 미쳐 있었어. 네가 틀렸던 건 태준 씨를 사랑해서가 아니야. 탐욕과 질투 때문에 너 자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야. 저는 말했습니다. 너는 모든 걸 가졌으면서도 소중함을 몰랐어. 헛된 것을 셌다가 결국 모든 걸 잃은 거야. 세라는 어깨를 들썩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졌어. 너한테 진 건 네가 운이 좋아서가 아니야. 너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나는 나 자신밖에 사랑할 줄 몰랐으니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잘 지내.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다시 시작할 기회는 있을 거야. 저는 그녀의 뒤늦은 후회의 울음소리를 뒤로하고 교도소를 나섰습니다. 밖은 눈부시게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었죠. 과거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날은 칠석이었습니다. 강태준은 저녁 식사를 하자며 저를 한강공원으로 데려갔죠. 그곳에는 촛불과 꽃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요트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요트가 강 한가운데 멈춰 섰을 때 강태준은 제게 하늘을 보라고 속삭였습니다. 갑자기 수천 개의 불빛이 밤하늘을 수놓기 시작했습니다. 드론이었습니다. 드론들은 제가 죽을 끓이는 모습, 강태준이 서툴게 아이를 안는 모습, 그리고 우리 네 사람이 함께 웃는 모습을 그려냈습니다. 저는 감동의 말을 잃고 눈물을 흘렸죠. 마지막으로 드론들은 밤하늘에 거대한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연우야, 나랑 결혼해 줄래? 제가 돌아봤을 때 강태준은 이미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반짝이고 있었죠. 5년 전 나는 너에게 빚을 졌어. 남은 평생 그 빚을 갚으며 살게 해줘. 내 아내가 되어주겠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럴게요. 강태준은 제 손에 반지를 끼워주고는 저를 깊이 껴안았습니다. 하늘이와 바다가 달려와 우리 다리에 매달리며 환호성을 질렀죠. 와, 아빠랑 엄마 결혼한다.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 아래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였습니다. 한 달 뒤 우리는 제주도의 한적한 해변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죠. 하늘이와 바다는 아빠와 똑같은 하얀 턱시도를 입고 화동이 되었습니다. 주례사가 우리를 부부로 선언했을 때 강태준은 제게 두꺼운 서류철을 건넸습니다. 이건 혼전 계약서가 아니야. 그가 말했습니다. 내 모든 재산에 대한 상속 유언장이자 법적 후견인 위임장이야. 오늘부터 내 목숨, 내 재산, 내 모든 것은 당신과 아이들의 것이야. 나는 말로 맹세하지 않아 행동으로 증명할게. 당신은 재벌에게 시집가는 운 좋은 여자가 아니야. 내가 당신과 결혼하는 세상에서 가장 운 좋은 남자지. 당신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심장의 영원한 소유자야. 하객들의 박수갈채 속에서 저는 그를 끌어안고 속삭였습니다. 나는 당신 재산은 필요 없어요. 그냥 당신만 있으면 돼요. 강태준은 제 머리에 입을 맞추며 웃었습니다. 나를 가졌으니 모든 걸 가진 셈이지. 바보야. 일요일 아침 햇살이 거실 잔디밭 위로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발코니 의자에 앉아 낡은 일기장을 넘겨보고 있었죠. 부엌에서는 세 남자의 웃음소리와 함께 무언가 타는 냄새가 났습니다. 강태준이 아침으로 달걀 프라이를 만들고 있었죠. 아빠, 달걀 타요. 바다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괜찮아, 좀 타야 바삭하고 맛있어. 강태준의 어설픈 변명에 웃음이 나왔죠. 아빠, 노른자 다 터졌잖아요. 하늘이의 한숨소리도 들렸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과거의 모든 고통과 상처는 이제 희미한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저는 제 배를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그 안에는 새로운 생명이 자라나고 있었죠. 오늘 아침 임신 테스트기에 선명한 두 줄이 떴습니다. 아직 강태준에게는 말하지 않았죠. 엄마, 밥 먹어요. 바다가 달려나와 저를 불렀습니다. 강태준이 가장자리가 새까맣게 탄 달걀 프라이를 들고 따라 나왔습니다. 얼굴은 마치 큰 공을 세운 장군처럼 의기양양했죠. 사모님 식사하시죠. 오늘의 특별 요리, 아무개 달걀입니다. 저는 소리내어 웃으며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행복은 어쩌면 거창한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남편이 태워버린 달걀을 먹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듣고 내가 온전히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는 것. 이런 평화로운 아침이 바로 행복이겠죠.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확실합니다.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있는 한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결국 우리 가족의 행복이라는 정원을 적시는 시원한 소나기가 될 것이라는 것을요. 제 마음은 저 푸른 하늘 위를 유유히 떠다니는 흰 구름처럼 가볍고 자유로웠습니다. 마음 정거장을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